자유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 집 식구가 됐으면 네 목숨도 우리 식거야. 알아들어? 주위 친척들과 친구들은 저 한지원을 두고 성격 좋고 모난 구석 하나 없는 질등 며느리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상냥한 데다 능력까지 갖췄으니 집안 살림도 야무지게 꾸려나갈 거라면서요.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 남편 박민혁이 우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 밤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조차 못하는 시어머니를 제 명의의 강남 아파트로 들이닥치게 한 것은 말이죠. 그는 외투를 벗으며 마치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듯 당연한 말투로 내뱉었습니다. 지원아, 너도 알다시피 넌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잖아. 시어머니 모시는 건 며느리 된 도리고 본분이야. 앞으로 우리 엄마, 내가 잘 좀 부탁한다.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그는 아마 결혼이라는 제도가 저를 올가매는 쇠사슬이라도 된다고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저의 그 현모양처 같은 모습이 유약함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저와 제 가족을 쥐어짜도 군말 없이 희생할 거라고 믿었겠지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제게 이 결혼이란 건 필요 없다면 언제든 구겨서 휴지통에 처박을 수 있는 영수증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지도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간 한 번 찌푸리지 않았죠. 그저 그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미소를 한 번 지어 보이고는 조용히 뒤돌아 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혁이 잠에서 깨어나 횡하니 비어버린 아파트와 이미 무용지물이 된 현관 비밀번호,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지탱해주던 모든 기반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겁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밤 공기에는 소독약과 싸구려 커피 향이 섞인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한지원은 트렁크를 끌고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10월의 서울은 제법 쌀쌀해서 발목 사이로 파고드는 찬바람에 저절로 목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뒤따라오던 박민혁은 여동생 박민주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잔뜩 낮췄지만 알았어, 금방가 같은 말꼬리가 간헐적으로 지원의 귓가에 스쳤습니다. 지원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춰 섰을 때는 이미 새벽 1시 40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습관처럼 고개를 들어 자신의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세 커튼 너머로 새어나오는 주황색 불빛이 이 시간대에는 영 어울리지 않는 이질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분명 집을 비울 때 모든 전등을 끄고 쓰지 않는 가전제품 코드는 죄다 뽑아두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뒤에서 박민혁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민주가 와서 좀 봐준다고 했는데 갈 때 불 끄는 걸 깜빡했나 보네. 그는 서둘러 앞장서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지원은 대꾸하지 않고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벽 1시 42분 와 있는 메시지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시어머니는 연락 한 통 없었고 시누이 박민주 역시 첫날 여행 잘 다녀오세요라는 의례적인 메시지를 보낸 뒤로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약품 냄새와 락스 냄새, 그리고 맡기 싫은 묘한 악취가 뒤섞인 공기가 좁은 승강기 안에서 훅 끼쳐 나왔습니다. 지원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그 냄새는 대학병원 응급실 복도 깊은 곳에서나 맡을 법한 끈적하고 무거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게 만드는 압박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왜 이런 냄새가 나지? 지원이 무심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박민혁은 대답 대신 열림 버튼을 누른 채 지원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다가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향하더니 이내 황급히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애써 외면하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지원이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서자 냄새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악취 속에 섞인 지린내와 무언가 부패하는 듯한 비릿한 단내까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층수 버튼에는 이미 17이라는 숫자가 빨갛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17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그 냄새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지원의 코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지원은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서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이 켜졌다가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짧은 명멸 속에서 지원은 자신의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은 그 악취만큼이나 날카로웠습니다. 저 문 뒤에 무언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서늘한 전율이 발바닥에서부터 뒷목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먼저 들어가? 짐은 내가 옮길게. 등 뒤에서 들려온 박민혁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지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드백 끈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민혁이 그녀의 옆으로 돌아와 섰습니다. 얼굴에는 그녀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왜 그래? 피곤하지? 얼른 들어가서 쉬어. 짐은 내가... 문이 왜 열려 있어? 지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박민혁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민주가 문단속을 제대로 안 했나 보네. 와서 정리 좀 해준다고 하더니. 그는 지원의 눈을 피하며 복도 끝 비상계단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리라니. 뭘? 박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시 돋친 덩굴 같은 냄새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현관문을 활짝 밀었습니다. 현관 센서 등은 꺼져 있었지만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빛 덕분에 입구는 제법 환했습니다. 지원은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텅 비어 있어야 할 신발장 옆에 낯선 슬리퍼 대여섯 켤레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용, 여자용, 그리고 바닥에 말라붙은 노란 얼룩이 덕지덕지 묻은 노인용 털신까지. 지원은 자신의 실내화로 갈아 신고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악취는 농도를 더해갔습니다. 거실 중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야 예능 프로그램인지 진행자의 과장된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와 고요한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지원은 거실 문을 완전히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가죽 소파 위에는 난생 처음 보는 잡동사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대야, 낡은 수건, 성인용 기저귀 팩, 굴러다니는 약 상자, 그리고 엎어놓은 범랑 요강까지. 그녀가 가장 아끼던 대리석 티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짜장면 그릇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나무젓가락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춘장이 튄 자국은 대리석 상판 위에서 거무죽죽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 방은 대나처럼 환했습니다. 지원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열린 문 너머 안방 침대를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침대였습니다. 박민혁과 함께 쓸 신혼 침대. 380만 원을 주고 맞춘 월넛 원목 프레임에 사천수 이집트산 면으로 된 최고급 침구 세트를 깔아둔 그 침대 말입니다. 지금 그 침대 위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보름 전 결혼식 때만 해도 지팡이를 짚고 남아 걸어다니며 며느리의 드레스가 야하다느니 예다니 적다느니 쩌렁쩌렁하게 호통치던 그 여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장을 향해 눈을 반쯤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광택 잃은 유리구슬 같았고 한쪽으로 돌아간 입가에서는 침이 흘러내려 베개 한쪽을 누렇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침대 시트 곳곳에는 얼룩이 져 있었고 현관에서부터 맡았던 그 지독한 냄새의 진원지가 바로 이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설물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알아누운 환자에게서 나는 특유의 퀴퀴하고 숨막히는 냄새. 협탁 위에는 온갖 약병과 소독용 알코올, 면봉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침대 옆에는 투명한 소변 주머니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갈색에 가까운 탁한 액체가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새언니 오셨어요.
침대 옆에서 경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우이 박민주였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1인용 암체어에 앉아 다리를 꼬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는데 그 표정에는 귀찮음과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오셨네. 박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과장되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언니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 수발 드느라 진짜 골병 들 것 같아요. 지원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박민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원을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은근한 조롱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네. 너무 놀라서 그러시나? 놀랐냐고요? 물론입니다. 지원은 머릿속 사고 회로가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눈앞의 현실, 마비된 시어머니, 난장판이 된 거실, 계산적인 표정의 신우이. 이 모든 것이 슬로모션처럼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박민혁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마룻바닥을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그가 다가와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손이 지원의 어깨 위에 얹어졌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그 손길은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도 봤지?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사실을 통보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상태가 이런데 누군가는 돌봐드려야 하잖아. 지원은 침묵했습니다. 침대 위 말라 비틀어진 노인과 한때는 다정하다고 믿었던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박민혁의 얼굴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간병인 쓰기엔 너무 비싸. 한 달에 200~300만 원은 깨지는데 우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감당해. 우리. 지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듯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우리. 박민혁은 지원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냉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지원아, 생각해봐. 넌 디자이너라 근무 시간도 자유롭잖아. 집에서 도면 그려도 되고. 게다가 평소에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싶다고 했잖아. 지금이 딱 기회지. 무슨 기회? 내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엄마 돌보면 되잖아. 그는 마치 주말에 치킨이나 시켜 먹자고 제안하는 것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마음 편하게 회사 다니고 너는 며느리 돌이 다 하고. 얼마나 좋아? 며느리 돌이. 그 5글자가 무딘 칼날이 되어 지원의 심장을 천천히 아주 깊숙이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언니. 박민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가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다가 오빠 키워놓으신 분이에요? 이제 이렇게 편찮으신데 며느리가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요? 지원의 시선이 박민주를 향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어머니 딸이잖아요. 딸이 돌봐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민주의 미소가 일순간 흔들리더니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갔습니다. 새언니, 말씀 섭섭하게 하시네. 전 이미 출가회인이에요.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 자주 오기도 힘든데 며칠 와서 봐드린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셔야지. 감지덕지? 지원이 말을 끊자 박민주는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TV 속 웃음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원은 박민혁을 쳐다보았습니다. 연애 1년, 결혼한 지 고작 보름 된 남편. 그는 신혼여행 때 자신이 사준 28만 원짜리 울 카디건을 걸치고 서서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효성지극한 아들이라도 된 양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낯설 만큼 차분했습니다. 어머니를 계속 여기에 모시고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병구안이나 하라는 거네? 그게 결론이야? 역시 지원이는 이해가 빠르다니까. 박민혁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손을 뻗어 지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내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앞으로 우리 집안 잘 부탁한다. 지원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박민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당신, 안방에 가서 짐 좀 정리할게. 지원은 몸을 돌려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좀 쉬고 있어? 등 뒤로 당혹감과 경계심이 섞인 두 개의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방. 아니 이제는 시어머니의 병실이 되어버린 그곳 입구에는 더 많은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성인용 기저귀 박스, 위생 매트, 흙 묻은 바퀴가 달린 접이식 휠체어까지. 지원은 몸을 비틀어 안으로 들어가다가 발에 무언가 푹신한 것이 밟혀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물이 묻은 면 덧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 노인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탁한 눈동자가 그녀의 움직임을 쫓으며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쥐어짜내는 듯한 쇳소리 섞인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는 소리였습니다. 언니. 박민주가 문틀에 기대어 불퉁하게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찾아요? 내 물건. 지원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전에 여기 둬던 내 캐리어 어디 있어? 아, 그거요. 박민주는 턱짓으로 방구석, 잡동사니가 산처럼 쌓인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네요. 엄마 자리 만드느라 좀 치웠어요. 지원은 다가가 위에 쌓인 물건들을 걷어냈습니다. 사용한 위생 매트, 시어머니의 낡은 속옷, 정체불명의 액체가 담긴 페트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아래 28인치짜리 캐리어가 처박혀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끈적거리는 무언가가 묻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열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딱 15분. 지원은 안방을 뒤져 자신의 귀중품을 찾아냈습니다. 3년 동안 적금을 부어 샀던 까르띠에 러브 팔찌,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비취 귀걸이, 자주 하지 않는 목걸이들이 담긴 보석함은 협탁맨 아래 칸, 뜯지 않은 기저귀 팩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승진 기념으로 샀던 롤렉스 데이저스트 시계는 침대 및 먼지 구덩이 속에서 머리카락 뭉치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비상금으로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500만 원 현금 봉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옷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돌아올 대답이 뻔했으니까요. 아니, 이제는 그 돈의 행방 따위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찾아낸 귀중품들을 핸드백에 쑤셔 넣은 그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를 열어 여권, 신분증, 통장, 그리고 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과 매매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금고 비밀번호는 그녀만 알고 있었기에 무사했습니다. 서재에서 나왔을 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박민주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욕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혁이 샤워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콧노래 흥얼거리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원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직장 생활 5년 동안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은 돈으로 산 강남구 압구정동의 32평 아파트.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들고 현관 타일부터 거실 조명, 주방 상판 하나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고 온갖 쓰레기로 뒤덮인 숨막히는 병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원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악취가 구역질을 유발했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저장해두고 한 번도 건 적 없는 번호를 찾았습니다. 야간 긴급 용달. 신호가 가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그녀는 낮고 빠른 목소리로 용건을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최대한 조용히, 귀중품과 개인 짐만, 신속하게. 상대방은 평소보다 3배 비싼 요금을 불렀습니다. 지원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재로 돌아가 남은 짐을 쌌습니다. 전공 서적, 디자인 스케치북, 아끼는 그림 몇 점, 화장품. 비싸지는 않지만 온전히 그녀 자신인 물건들. 박스에 담는 손놀림은 날렵하고 정확했습니다. 욕실 물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박민혁은 샤워를 시작하면 기본 30분은 걸리는 사람이었으니 15분 정도 남은 셈이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20분 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짙은 작업복을 입고 신발 덮개를 한 그들은 훈련받은 사람들답게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지원은 그들에게 포장해둔 박스와 캐리어, 그림들을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안방 앞을 지날 때 침대 위 노인이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지원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묻지 않았습니다. 야반도주, 가정폭력 피해자, 이별 통보 후 짐을 빼는 연인 등 밤의 이사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12분. 모든 짐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지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3년간 살았던 아파트를 돌아보았습니다. 더러워진 소파, 잡동사니가 널린 테이블, 악취를 뿜어내는 안방. 그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현관을 나섰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꺼졌습니다. 복도의 불이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비췄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지원은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도시의 하늘에 외로운 별처럼 떠 있었습니다. 지원은 핸들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워서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실행했습니다. 남편 박민혁에게 만들어주었던 가족 카드를 찾았습니다. 결제 계좌는 지원의 월급 통장이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 명세서에는 벌써 127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식당, 카페, 그리고 35만 원짜리 모바일 게임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분실 신고 및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정말로 해당 카드를 정지하시겠습니까? 확인. 곧바로 부동산 중개 앱을 열어 내일 오전 10시 방문 예약을 잡았습니다. 요청 사항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금매. 가격 협의 가능. 최대한 빨리 처분 원함. 마지막으로 오빠 한지훈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오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원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잠기운 섞인 목소리였지만 동생의 전화에 금세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오빠. 지원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다. 오빠는 이유를 묻거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다운 침착함으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와 소장 준비해줄게. 고마워. 친정으로 올 거지? 엄마 아직 안 주무실 거야? 조심히 와라. 전화를 끄는 지원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가로등 불빛, 빌딩 숲에 불 꺼진 창문들. 그 모든 풍경이 이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타인의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원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아파왔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배우자라는 칸에 적혀있던 박민혁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타인이라는 칸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12분 강남 아파트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앓는 소리가 벽을 뚫고 거실까지 울렸습니다. 박민혁은 그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침대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이 잠긴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한지원. 대답이 없었습니다. 얘야, 한지원. 엄마 또 시작이다. 가서 좀 받으려.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신음만이 둔탁한 톱질 소리처럼 그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박민혁은 짜증스럽게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거실로 나가 지원이 쓰는 서재문을 벌컥 열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나온 순간 그는 멍하니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거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청소를 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싹 지운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원이 아끼던 그림 액자들도 소파 위의 쿠션들도
티테이블 위에 항상 놓여있던 잡지와 열쇠 바구니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소파 위에 쌓인 그녀의 것이 아닌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성인용 기저귀, 위생 매트, 굴러다니는 약통, 그리고 어머니의 낡은 옷가지들. 머리 위로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한기가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치솟았습니다. 지원아.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서재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장에 꽂혀있던 그 많던 전공 서적들도, 책상 위의 아이맥도, 창가에 놓여있던 작은 다육 화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횡한 방에는 덩그러니 남은 호두나무 책상과 문이 활짝 열린 채 속이 텅 비어버린 금고만이 그를 비웃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박민혁은 제멋대로 떨려오는 다리를 주체할 수 없어 서재 문틀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 아니 이제는 시어머니가 차지해버린 그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여전히 침대 위에 누운 노모가 초점 없는 눈동자를 굴리며 입안에서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협탁 위에는 여전히 약병들과 소변 주머니가 널려 있었고 숨이 턱 막히는 그 냄새 또한 그대로였습니다. 박민혁은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은 텅 비어 반쪽만 남았고 걸려있는 건 죄다 노인네의 칙칙한 옷가지들 뿐이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있던 보석함도 사라졌고 지원이 늘 침대 협탁 서랍에 넣어두던 일기장조차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전부 사라졌습니다. 지원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던 그 순간 거실 티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종이 한 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마시다 남은 커피 자국이 말라붙은 머그잔 아래 반으로 접힌 쪽지가 눌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지원의 글씨체였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반듯한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쓴 글씨였지만 그 내용은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서늘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 혼전 특유 재산이야. 너 박민혁과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 다음 주에 정식으로 매물로 내놓을 예정이야. 그렇게 효도가 하고 싶으면 내 어머니 모시고 내가 살던 그 반지하 단칸방으로 돌아가서 실컷 효도해. 그리고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이혼 관련해서는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쪽지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낙엽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쪽지를 다시 주워들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바늘이 되어 눈동자를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사포로 문지른 듯 거친 목소리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지원이가 이렇게 가버릴 리가 없다고.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지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비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다시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카카오톡을 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 둘, 셋.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화창 옆의 숫자 1은 야속하게도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카드의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붉은색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시스템 알림창이 떴습니다. 귀하의 가족카드는 주카드의 요청으로 정지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카드 명의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붉은 글씨가 마치 번개처럼 내리꽂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신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무언가를 재촉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냄새가 더 짙어진 걸 보니 또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누군가 가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습니다. 박민혁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구겨진 쪽지를 움켜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그는 태엽 감긴 인형처럼 삐걱거리며 걸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남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훈련된 비즈니스 미소를 띤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혁 씨 되십니까?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중하지만 선을 긋는 듯한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한지원님 의뢰를 받고 온 공인중 개사입니다. 명함 받으시죠. 그녀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지원님께서 금매로 아파트 처분을 의뢰하셨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이 집은 한지원님 단독 명의의 혼전 자산이라 박민혁 씨와는 무관합니다. 오늘 오전에 집을 보러 오겠다는 매수 희망자가 있어서 모시고 왔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박민혁은 멍하니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명함 속의 글자와 숫자가 눈물에 번진 듯 흐릿하게 뭉개져 보였습니다. 참, 그리고 중개사가 덧붙였습니다. 여전히 깍듯한 말투였습니다. 한지원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일주일 내로 이 집을 비워주셔야 매매 진행에 차질이 없다고 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퇴거. 두 단어가 망치가 되어 양쪽 관자놀이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입을 벙긋거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성대라도 굳어버린 듯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개사 뒤에 서 있던 매수 희망자들은 이미 현관을 넘어와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코를 막고 미간을 찌푸린 채 악취가 진동하는 안방 침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냄새는 뭐야? 사람이 살고 있는 거 아니야? 환자 같은데 세상에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냄새가. 그 소리들이 파리떼처럼 위잉거리지며 박민혁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거실에 서서, 아니, 이곳은 한 번도 그의 집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을 휘젓고 다니는 꼴을, 자신의 어머니가 침대 위에서 마치 치워야 할 오물 취급을 당하며 구경거리가 되는 꼴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벽을 짚으며 스르르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맞은편 텅 빈 벽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원래 지원이 아끼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황금빛 밀밭과 외로운 허수아비가 그려진 현대 미술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못자국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액자가 걸려있던 자리만 하얗게 남은 네모난 흔적뿐이었습니다. 박민혁이 지원의 친정을 찾아간 건 그날 오후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는 오전 내내 엉망이 된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지원은 떠났고 아파트는 팔릴 예정이며 일주일 안에 거동도 못하는 어머니를 업고 나가야 했습니다. 카드는 정지되었고 지원과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동생 박민주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민주의 목소리는 익숙한 귀찮음과 냉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시댁 와서 전 부치고 있어? 못 가. 하지만 지원이가 가버렸어. 엄마 돌볼 사람이 없다고. 그럼 오빠가 알아서 해야지. 난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수가 있어? 아니, 근데 올케언니는 회사 관두고 엄마 본다더니 왜 나갔대? 그게 싫다고. 싫다고. 박민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럼 오빠가 좀 잘 설득했어야지.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마누라 하나를 못 잡아서 이 사달을 만들어? 나 끊어. 시어머니 부르셔. 뚜뚜뚜. 박민혁은 대꾸할 틈도 없이 끊긴 전화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혼자 가야 했습니다. 지원의 친정은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몇 번 와본 적이 있었지만 올 때마다 자신이 잘못된 세트장에 들어온 단역 배우가 된 것처럼 겉도는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나온 사람은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현관에 선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몸에 딱 떨어지는 짙은 회색 슈트를 입은 그는 지원과 묘하게 닮았지만 눈매가 훨씬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한지훈. 지원의 오빠이자 서울에서 잘나가는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박민혁 씨. 한지훈의 목소리는 파동 하나 없이 잔잔했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늪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입니까? 저 지원이를 좀 만나러 왔습니다. 박민혁의 목소리가 저절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한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니까요. 지원이랑 대화 좀 하고 싶어요. 제발 아파트 파는 거랑 이혼하는 것만이라도 다시 생각해달라고.
제 동생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지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평온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이미 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제가 진행합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박민혁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혼 소장입니다. 확인하시죠. 박민혁은 받지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이혼 못합니다. 저는 진짜 지원이를 사랑해요. 단지 뭐요? 한지훈의 말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싸늘한 조소였습니다. 단지 내 동생이 멀쩡한 직장 때려치우고 당신네 병든 노모 수발이나 들게 하려고? 창창한 앞길 막고 평생 집구석에서 무급 파출부 노릇이나 시키려고? 내 동생 집, 내 동생 돈, 내 동생 인생 갈아 넣어서 당신네 식구들 건사하려고? 박민혁은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턱이 덜덜 떨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지훈이 뱉어낸 말 중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민혁 씨. 한지훈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제안 하나 하죠. 내 동생은 결혼식 비용 일체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식장부터 드레스, 청첩장 하나까지 전부 지원이가 냈더군요. 박민혁 씨 집안에서는 10원 한 장 안 보탰고, 그리고 최근에 가족 카드로 긁은 내역들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전액 반환 청구할 겁니다. 박민혁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지금 여기서 깨끗하게 합의 이혼 도장 찍으면 그 돈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지훈이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한다면 법정까지 가야겠죠? 그때는 돈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네 집안 사기 결혼 혐의가 있는지 제가 직접 파볼 생각이니까요. 모친 병환, 정확히 언제부터였습니까? 왜 결혼 전에는 이런 반구도 없다가 식 올리자마자 쓰러지셨을까? 이 타이밍이 과연 우연일지 판사님이 아주 흥미로워하실 것 같은데. 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딩딩하게 변해갔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 동생 찾아오지 마십시오. 한지훈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바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들어갑니다. 쾅. 육중한 대문이 그의 코앞에서 닫혔습니다. 박민혁은 굳게 닫힌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도 빈손, 머릿속도 텅 빈 채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2년 넘게 신어 낡아빠진 자신의 구두 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패에 적힌 한이라는 글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고즈넉한 골목길에 하나둘 가로등이 켜질 때까지. 결국 그는 등을 돌려 터덜터덜 골목을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박민혁은 뇌졸중으로 마비된 어머니를 모시고 경기도 외곽의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은 땅 위에, 반은 땅 밑에 있는 12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작고 높아 밖을 내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벽지는 습기를 머금어 눅눅했고 장마철이 되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할 게 뻔했습니다. 간병인을 쓸 돈은 없었습니다. 그가 직접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 어머니의 앓는 소리에 잠을 깹니다.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다기고 죽을 쑤어 먹이고 약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노란 물이 들었습니다. 옷에서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지원의 아파트 안방에서 맡았던 그 역한 냄새가 이제는 그의 살갗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지각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조퇴도 잦아졌습니다. 상사의 눈초리는 매서워졌고 동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집에 우환이 있다더라. 냄새가 난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 이사한 지 3주 만에 그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장은 회사 사정상이라는 듣기 좋은 핑계를 댔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이었습니다. 박민혁은 해고 통지서를 손에 쥐고 회사 정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옷과 통지서를 적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동생 박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주야, 나 회사 잘렸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신 듯 쩍쩍 갈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돈 나올 구멍도 없고 퇴직금도 얼마 안 돼. 엄마는 누워 계시고 나 진짜 혼자서는 못 버티겠다. 내가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좀 봐주면 안 되냐? 오빠. 수학이 넘어 박민주의 목소리는 지긋지긋하다는 투였습니다. 나 시댁 눈치 보여서 못 간다니까? 며느리가 친정 들락거리는 거 안 좋아하신다고. 그리고 엄마 모시는 건 장남인 오빠 목이지. 왜 출가한 나한테 그래? 그럼 누구한테 그러냐? 그가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도 엄마 딸이잖아. 자식된 도리로 양심도 없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박민주가 전보다 훨씬 싸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오빠, 그딴 소리 할 자격이나 있어? 올케언이 나갈 때 오빠가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빌었어야지. 그때는 왜 몰랐어? 언니 없으면 이 고생 누가 다 뒤집었을지 생각 안 해봤어?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징징대면 뭐 어쩌라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민혁은 빗속에 서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원이 생각났습니다. 해사하게 웃던 그 얼굴, 그녀가 끓여주던 따뜻한 미역국, 퇴근하면 헐렁한 홈웨어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반달 눈웃음으로 맞아주던 모습. 신혼여행지에서 그녀가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우리 앞으로 진짜 행복하게 살자라고 속삭이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오만과 이기심으로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더디면서도 빠르게 흘렀습니다. 지원에게 지난 1년은 자유롭고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승진했습니다. 디자인 총괄 이사라는 직함과 함께 연봉도 2배로 뛰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기억이 서린 그 아파트는 팔아버리고 한남동의 고급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40평이 넘는 넓은 평수에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남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인테리어도 싹 바꿨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느낌 대신 모던하고 시크한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 꾸몄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필라테스를 시작해 몸매는 더 탄탄해졌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전시회를 보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피드는 화려해졌습니다. 발리의 석양, 제주도의 유채꽃밭, 파리 생강의 야경, 그리고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 사진들. 사진 밑에는 짧은 글귀가 달렸습니다. 오롯이 나를 위한 삶, 자유롭다. 댓글창에는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반응이 넘쳐났습니다. 와 지원아, 갈수록 미모 물오르네. 역시 이혼이 최고의 성형이라더니 그 말이 딱이다. 부러워 죽겠다. 나도 언제 데리고 가? 지원은 댓글 하나하나에 웃으며 답글을 달았습니다. 박민혁이라는 이름은 이제 거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그 얼굴, 심장을 후벼파던 기억들은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서랍에 처박아 열쇠를 채워버렸습니다. 잊은 게 아니라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어느 평범한 수요일 점심이었습니다. 지원은 청담동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최근 따낸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레스토랑은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하얀 식탁보 위에는 은식기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비취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던 중이었습니다. 창가 자리라 따스한 햇볕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무심코 창밖을 향했습니다. 길 건너 편의점 앞에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배달 기사가 음식을 픽업해 나오며 헬멧을 벗고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회색 비디 도는 낡은 배달 조끼를 입은 남자.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은 안 깎은 듯한 수염, 퀭하게 들어간 눈과 툭 튀어나온 광대뼈.
박민혁이었습니다. 지원은 찰나의 순간 그를 알아보았지만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짧은 일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구부정한 등, 기름때 낀 손톱, 꼬질꼬질한 옷차림, 어깨 부분에 기운 자국이 있는 낡은 조끼. 한때 자신만만하던 그 남자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삶에 찌들어 마모된 비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원아, 왜 그래? 밖에 뭐 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지원은 다시 친구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자,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해보자. 그녀는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앞에 그 남자가 자신을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박민혁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나오던 길,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길 건너편 고급 레스토랑의 통유리 창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들 틈에 샤넬 재킷을 입고 비취 귀걸이를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단 한 번의 눈 맞춤. 그 시선이 번개처럼 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목구비가 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 그 아우라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당함, 여유로움,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나는 생기. 그건 그와 살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짓밟아 꺼뜨렸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이 비루한 꼴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낡아빠진 배달조끼, 기름때 낀 손톱, 땀 냄새와 섞인 퀴퀴한 냄새가 나는 자신의 모습을 1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지원이 사준 비싼 카디건을 걸치고 그녀의 아파트 거실에 서서 시어머니 모시는 게 며느리의 본분이라며 떵떵거리던 자신의 모습이 그녀의 상냥함을 만만함으로 그녀의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고 결혼이라는 족쇄로 그녀를 평생 부려먹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오만했던 자신이 그는 틀렸습니다.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달려가서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편의점 앞에 못 박힌 듯 서서 유리창 너머로 친구들과 웃고 있는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와인잔을 입에 대며 짓는 그 환한 미소는 그가 평생 그녀에게 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내 그는 등을 돌려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서울의 꽉 막힌 도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등 뒤로는 레스토랑의 화려한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과 똥기저귀를 차고 누워 자신을 기다리는 마비된 노모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민혁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다기고 약을 먹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엉덩이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좁디 좁은 방구석에 앉아 천장에 핀 검은 곰팡이 자국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이 들었는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가끔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에는 지린내와 파스 냄새,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난의 냄새가 꽉 차 있었습니다. 낮에 본 지원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빛나던 그 얼굴. 그는 한때 그런 여자를 가졌었습니다. 그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힘들 때 안아주고 응원해주던 여자. 자신이 산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내어주고 카드를 주며 길을 살려주던 여자. 까탈스러운 시어머니와 얄미운 시누이까지 품으려 했던 여자. 그런데 그는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던가요? 그녀를 그저 돈 나오는 현금 인출기 취급했습니다. 월급 안 줘도 되는 식모 취급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녀의 착한 마음을 멍청하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떠나버리고 나서야, 그녀가 마지막 카드를 뒤집어 보여주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파트는 그녀의 것이었고 돈도 그녀의 것이었으며 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은 그저 기생충이었고 사기꾼이었으며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쓰레기였다는 것을. 박민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꼬리를 타고 흐른 눈물이 더러운 베개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평생 다시는 그녀를 볼 자격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남산타워 위로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며 도시는 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원은 한남동 집거실 창가에 서서 따뜻한 핫초코가 담긴 머그잔을 들고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띠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지원아, 이번 설에 내려오니? 우리 딸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 끓여놓으마.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요, 엄마. 주말에 갈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거실, 포근한 소파, 자신이 직접 고른 가구들과 정성껏 가꾼 화분들. 회색 카페트 위로 따스한 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악취는 없었습니다. 쓰레기가 쌓인 구석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뻔뻔하게 굴던 남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 자신뿐이었습니다. 온전히 그녀를 위한 삶뿐이었습니다. 지원은 핫초코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엔드.